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내 배우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읽어드릴게요.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책에서 소개하는 어린 왕자의 작품 세계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왕자와의 만남을 잊지 못하고 그 만남을 통해 커다란 감동을 선물받았다. 이 한편의 아름다운 글을 통해 우리는 생텍쥐페리를 기억하고 그의 작품들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의 작품이 그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 특히 지성인들에게 남다른 애정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진실을 그려내기 위해 쏟은 그의 열정이 순수한 언어를 통해 상징적 기법으로 매력있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생텍쥐페리는 재능이나 이론만을 내세우는 문필가를 비난하고 사상 문제를 내놓고 떠들어대는 것을 싫어했다. 진실은 글로써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의 사상은 생텍쥐페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고 이러한 그의 체험은 곧바로 작품 속에 여과되어 나타난다. 그는 인류 문학사상 보기 드문 행동주의 작가다. 사변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행동으로서의 문학을 위해 그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그런 가운데 깊고 원대한 사색에 잠겼다. 우편 비행사, 조종사 등 극한 상황을 넘나드는 그의 일을 통해 생텍쥐페리의 행동과 사색은 개인에게 인간 전체 문제로 확대된다. 생텍쥐페리가 행동을 선택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행동한다는 것만이 이기심, 즉 자신의 이해관계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행동에서 얻어진 순수한 언어로 그는 위대하고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어갔다. 그의 작품은 허구 속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고 개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인간 전체를 사랑한 그의 행동이 강한 휴머니즘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행동을 앞세운 그의 체험은 그가 44세 되던 해 전투 비행기를 몰고 적의 상공에서 행방불명되면서 막을 내리게 된다. 생텍쥐페리의 거시적이고 영웅적인 기질은 그의 작품 속에서 생명에 대한 끊임없는 경탄으로 신비롭게 흘러나온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문학 특성인 것이다. 어린 왕자는 프랑스가 패전하고 나서 생텍쥐페리가 미국에 건너가 있는 동안인 1943년 4월에 쓰여져 그곳에서 먼저 발표되었던 작품이다. 생텍쥐페리 자신이 헌사에서 밝혔듯이 이 작품은 레옹 베르뜨라는 어른에게 바쳐진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실상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사색과 진실의 의미는 어린 독자들에게는 이해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이다. 생텍쥐페리의 작품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상은 언제나 책임감과 의무감, 그리고 따뜻한 인간애가 넘치는 휴머니즘이다. 어린 왕자에서도 이런 사상은 쉽고도 부드러운 표현으로 작품의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작품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것은 어린 왕자라는 연약하고 순결한 어린이의 눈을 통해 잊혀지고 등한시되었던 진실들이 하나하나 일깨워진다는 사실이다. 동화 속의 주인공이 흔히 그러하듯 생텍쥐페리의 이 상징적인 동화의 주인공도 왕자이다. 우리나라의 전설이나 서양의 동화가 권선징악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듯이 어린 왕자 역시 선을 상징하고 있다. 그의 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신기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곧 동심으로 표현되고 있다. 어린 왕자에서 상징적인 선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고독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무의미한 삶과 이 세계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랑을 지닌 인간 사이의 참다운 관계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의미와 무의미, 이것은 어린 왕자가 상징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핵심이다. 어린 왕자는 아주 작은 별에서 혼자 살고 있다.
그는 저녁노를 바라보며 슬픔을 달랬다. 어린 왕자의 작은 별, 그것은 그가 가진 고독의 세계이다. 그는 어느 날 호련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 장미를 지극히 사랑한다. 어린 왕자의 장미에 대한 사랑의 성실성은 단순한 애정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러나 그는 장미를 이해하는 데 서툴러 괴로움 끝에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난다. 생텍쥐페리는 여행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도의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첫 번째 별에서 어린 왕자는 남에게 끊임없이 군림하려고 드는 어른을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별에서 위선 속에 사는 허영장이 어른과 허무주의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는 어른을 만난다. 그리고 그 다음 별들에서 물질 만능의 표본과 같은 어른, 기계 문명의 인간성을 상실한 어른, 이론만 강하고 행동이 결여된 어른을 차례로 만난다. 일곱 번째 별은 바로 지구였다. 그곳에서 어린 왕자는 아름다운 장미가 가득 피어있는 정원을 보게 된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장미가 이 세상 아무데도 없고 오직 나의 별에만 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꽃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느끼게 된다. 그는 그만 풀밭에 엎드려 울고 만다. 그러나 이곳에서 만난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사랑의 완성을 가르쳐준다. 그의 장미가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믿음을 이루려는 순간 나타난 여우는 그에게 다시는 흔들리지 않을 확신을 주는 것이다. 친구를 찾는 어린 왕자에게 지혜로운 여우는 길들이는 법을 일러준다. 이것은 곧 관계를 맺는 것으로 두 개의 존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나아가 사랑으로서 세계를 변모시켜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네가 나를 습관들게 하면 내 생활은 태양이 솟는 것처럼 밝아질 거야. 다른 사람과 차이나는 너의 발자국 소리를 알게 될 거야. 다른 발자국 소리는 나를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음악과 마찬가지로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낼 거야. 이로써 어린 왕자는 그의 장미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 왕자는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헌신하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잊어버렸어. 하지만 넌 그것을 잊으면 곤란해. 네가 길들인 것에 대한 책임감을 언제나 느껴야 해. 너는 네 장미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해. 이토록 사랑한다는 것은 감각적인 외면을 넘어서서 영혼의 세계로까지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지구에 온 지 1년째 되는 날, 그가 두고 온 장미를 책임지기 위하여 자기 별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다. 어린 왕자는 나무가 쓰러지듯 조용히 쓰러졌다. 모래 때문에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무겁지도 않은 몸뚱이를 갖고는 자신의 별까지 갈 수 없어 그는 의미 없는 육신을 낡은 껍질처럼 버린 것이다.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야. 근본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란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남겨준 이 말의 진실을 생텍쥐페리는 어린 왕자를 안고 사막을 걸어가면서 체험하는 것이다. 창백하게 보이는 이마, 감긴 눈, 바람에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달빛에 비춰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내게 지금 보이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야. 가장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여기서 우리는 다분히 동양적인, 유심론적인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구렁이를 볼 줄 아는 눈, 상자 속에 양을 볼 수 있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눈, 이것이야말로 생의 가장 핵심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헤어짐을 슬퍼하는 생텍쥐페리에게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별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 살고 있고 아저씨는 밤이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 별 중에 하나에서 미소 지으면 아저씨에게는 모든 별들이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을 갖게 될 거야. 아저씨, 그건 훌륭한 거야. 나도 별을 쳐다볼 테야. 모든 별들이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되겠지. 모든 별들은 내게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줄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대비, 어른과 어린아이의 대비는 이 작품의 가장 중요한 테마다. 어린 왕자를 만남으로써 우리는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생의 비밀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가 가르쳐준 진실을 통해 우리는 사막에 감추어진 샘을 발견하고 함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감동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치우지 말라는 어린 왕자의 당부를 충분히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레옹 베르트에게.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하여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나에게는 용서받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어른은 이 세상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어른은 무엇이든지 이해할 수가 있고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책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이유는 그 어른이 지금 프랑스에서 생존하고 있으며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 어른은 위로를 받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위의 모든 이유로도 부족함이 있다면 나는 그 어른의 어린 시절에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어른들이란 어느 누구든지 반드시 어린 시절을 한 번은 거쳤으므로. 그러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어른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헌사를 고쳐 쓰고 싶은 것이다. 어린 시절의 레옹 베르트에게 라고. 1장. 내 나이 6살이 되었을 때 체험적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에서 놀랄만한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보아구렁이가 어떤 짐승의 몸을 칭칭 감아 삼키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본따 위와 같은 그림으로 옮겼다. 그 책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었다. 보아구렁이는 먹이가 있으면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리고 나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 먹이를 소화시키기 위하여 거의 반년 동안이나 잠을 잔다. 그리고 나서 나는 밀림에서 일어나는 경이로운 것들에 대하여 골똘히 생각해보고 직접 색연필을 들어 첫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다음과 같은 생애 최초의 그림이 되었다. 나는 이 훌륭한 작품을 자랑스럽게 어른들에게 보이며 이것을 보고 겁이 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모자를 보고 왜 겁이 나느냐고 대답했다. 내 그림은 결코 모자를 그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째로 코끼리를 소화시키고 있는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구렁이의 속을 그려주었다. 어른들은 무엇이든 언제나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나의 두 번째 그림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어른들은 나에게 속이 보이고 안 보이고 하는 보아구렁이 그림 따위는 집어치우고 차라리 지리나 역사, 산수, 문법에 관심을 가져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훌륭한 직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나의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데 대하여 실망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어른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항상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몹시 힘이 드는 일이다. 그리하여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나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기로 했다. 나는 온 세계의 이곳 저곳을 거의 다 날아다녔다. 지리는 현실적으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나는 어렵지 않게 중국과 아리조나를 구별할 수 있었다. 밤에 길을 잃었을 때 이러한 지식은 매우 유용한 것이 되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많은 성실한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었다. 그들과 같이 지내며 아주 가까이서 그들을 관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나의 생각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약간이라도 머리가 좋아 보이는 분을 만날 때마다 나는 늘 간직하고 다니던
내 첫 번째 그림으로 시험해 보곤 했다. 정말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자잖아 라고 대답했다. 그런 경우 나는 보아구렁이니 원시림이니 별들에 대하여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분이 이해할 수 있는 브릿지니 골프니 정치니 넥타이 등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면 그분은 아주 총명한 젊은이를 알게 되었다고 만족해했다. 2장. 이렇게 하여 나는 6년 전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고장을 일으켰을 때까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만한 상대를 찾지 못하고 혼자 살아왔던 것이다. 당시 비행기의 엔진에 무언가 이상이 생겼다. 기계를 다루는 기사나 승객도 없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작업을 나 혼자서 해볼 계획이었다. 그것은 나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나에게는 겨우 일주일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물 외에는 가진 것이 없었다. 첫날 저녁, 나는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대양의 한가운데에서 파손된 뗏목에 의지한 표류객보다 더한 고독을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 신비한 어린 목소리에 의해 나는 잠이 깨었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 어린 목소리가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뭐? 양 한 마리만 그려달라니까.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나는 졸린 눈을 비비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상하게 생긴 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서 있었다. 나중에 나는 글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초상화가 바로 옆에 있는 그림이다. 그림이 실물보다 훨씬 멋이 없게 그려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6살 때 어른들 때문에 화가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고 속을 볼 수 있는 보아구렁이와 그렇지 않은 보아구렁이를 그린 것을 제외하면 그림 그리는 것을 전혀 배우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유령을 살펴보았다. 지금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서 수만리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을 머리에 새겨주길 바란다. 그런데 내 앞에 서 있는 어린아이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피곤에 지쳐 있다거나 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다는 기색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윽고 나는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건넸다. 그런데 너 지금 거기서 뭘 하고 있니? 그러자 그 아이는 마치 매우 중대한 일이나 되는 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또 이렇게 말했다. 저 양 한 마리만. 누구도 가슴이 막힐 정도의 신비스러운 일을 당하면 쉽게 상대방의 말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곳으로부터 수만리 떨어진 곳에서 생사의 위험에 직면해 있던 나에게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부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한 장의 종이와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주로 지리나 역사나 산수나 문법 등에 대한 공부만 해왔다는 사실이 뇌리를 스쳐갔다.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약간 퉁명스럽게 나는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쏘아붙이고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일찍이 양이라고는 그려본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에서 하나를 그려주었다. 그것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다. 아니. 난 보아구렁이 뱃속에 들어있는 코끼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보아구렁이는 매우 위험하고 코끼리는 또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싫어. 살아있는 작은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양을 그려 보였다. 어린아이는 그림을 자세히 살피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 양은 이미 병이 들었잖아. 다른 양을 그려줘. 나는 또 다른 양을 그려주었다. 나의 어린 친구는 점잖고 관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것 봐요. 이건 양이 아니고 염소잖아.
뿔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었으나 이 그림도 역시 앞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거절을 당했다. 이 양은 너무 늙었어. 나는 오랜 시간을 함께 살 수 있는 어린 양을 원한단 말이야. 나는 엔진을 뜯어내야 하는 급한 일이 있었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끄적거린 그림을 보여주며 내뱉듯 한마디 했다. 이건 상자일 뿐이야. 하지만 네가 진실로 원하는 양은 그 안에 들어있어. 그러나 그 순간 뜻하지 않게 밝아지는 어린 재판관의 표정을 보고 나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내가 원하던 그림은 바로 이거야. 이 양에게는 풀을 많이 줘야겠지?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충분해. 나는 아주 작은 양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작지도 않은걸. 이리 와봐. 양이 잠들어 있어. 이러한 인연으로 나는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되었다. 3장. 그가 온 곳이 어딘지를 아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많은 것들을 나에게 질문해 왔지만 내가 가끔 묻는 말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나는 우연히 내뱉은 그의 말들을 통해 점점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맨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 비행기를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지는 않겠다. 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이게 무슨 물건이야? 그건 물건이 아니야. 공중을 나는 비행기야. 내 비행기지. 내가 날아다닌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이 속으론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뭐? 아저씨가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래. 나는 겸손하게 대꾸했다. 야, 거참 재밌네. 그리고는 몹시 쾌활하게 깔깔거리며 웃는 어린 왕자의 모습이 나를 매우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나의 불행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다시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아저씨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군. 어느 별에서 왔지? 그의 신비스러운 존재를 캐내는데 한 줄기 서광이 비침을 깨달은 나는 다그치듯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그는 나의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비행기를 살피면서 고개만 갸웃거리는 것이었다. 이걸 타고 멀리서 오진 못했겠는데. 말하고 난 뒤 그는 무언가를 한동안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더니 내가 그려준 양을 주머니에서 살그머니 꺼내놓고 그 보물을 또다시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다른 별들에 관한 그 사소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많은 호기심을 가졌을 것인지 독자들은 짐작이 갈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꼬마 친구야, 넌 어디서 왔니? 어디서 사는지 말해봐. 내가 준 양을 어디로 데려갈 거야? 잠시 생각한 뒤 그가 대답했다. 그래, 아저씨가 준 상자를 밤에 양의 집으로 쓰면 안성맞춤이겠어. 물론이야. 또 네가 말을 잘 듣는다면 낮에 양을 매둘 수 있는 고삐도 줄 거야. 말뚝도 함께 주고. 이 말이 어린 왕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든 모양이었다. 양을 매놓다니 참 어리석은 생각이구나. 하지만 양을 매놓지 않으면 아무 데나 가버릴 것이고 그럼 길을 잃게 되겠지. 그러자 이 친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 가긴 어디로 가? 어디든지 곧장 앞으로 가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깨우치듯 말을 이었다. 그런 걱정은 그만둬.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으니까. 말하고 있을 때 어쩐지 어린 왕자는 서글픈 생각이 드는 것처럼 보였다. 앞으로 곧장 간데도 별로 멀리 갈 수가 없어.
4장. 이것으로 나는 두 번째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가 살던 별이 겨우 집 한 채보다 더 클까 말까 하다는 사실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그다지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름을 붙여준 지구, 목성, 화성, 금성 같은 큰 별 이외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다. 그 중에는 망원경으로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별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천문학자가 별을 하나 발견한다면 이름 대신에 번호를 붙여준다. 말하자면 소혹성 제3251호라는 식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소혹성 B612라는 별에서 살았다는 것에 대한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 이 소혹성은 1909년 터키의 한 천문학자의 망원경에 한 번 관측되었을 뿐이다. 당시 그 혹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는 국제천문학회에서 신빙성 있는 증명을 해보였다. 그러나 한 명도 그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유는 그의 옷차림 때문이었다. 어른들이란 항상 이런 식이다. 다행히도 터키에 한 독재자가 있어 전체 국민에게 양복을 입으라고 명했다. 그리고 거역하는 자가 있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소혹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세련된 양복을 입고 그 별에 대해 다시 증명해 보였다. 이번에는 모두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다. 내가 소혹성 B612호에 대하여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서 그 정확한 번호까지 밝히는 것은 모두 어른들을 위해서다. 모든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갓 사귄 친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예를 들면 그 친구의 목소리가 어떠니?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이라고 하든 나비 수집에 흥미가 있니? 라는 등의 질문을 하는 어른은 한 명도 없는 것이다. 그들이 묻는 것은 나이가 몇이냐? 형제는 몇이나 되느냐? 몸무게는 얼마나 나가느냐? 아버지 수입이 얼마나 되니? 등의 질문뿐이다. 그런 것을 통해서만 그 친구를 알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창가에는 제라늄이 예쁘게 피어있고 지붕에서는 비둘기들이 평화롭게 노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예쁜 집을 보았어요 하고 얘기하면 그 집의 상태나 모양을 상상하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10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어요 하면 쉽게 납득이 가는 듯 그거 굉장한 집이겠구나 하고 응답하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이 몹시 귀여운 어린 왕자가 있었는데 웃기를 잘하고 한 마리의 양을 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존재했었다는 증거를 삼는다. 즉 양을 갖고 싶어 했다는 것이 그가 있었던 증거가 된다고 어른들에게 설명하면 그들은 어깨를 으쓱하며 여러분을 어린아이 취급해 버릴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혹성 B612호라는 별에서 왔다라고 하면 어른들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이상 여러 가지 질문 따위로 귀찮게 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모두 한결같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모두 이상하게 여기거나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만 물론 생을 이해하는 우리는 숫자 같은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하고 싶었다. 옛날에 자신보다 약간 클까 말까 한 별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절히 친구를 원했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훨씬 더 진실된 느낌으로 전달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이 책을 아무렇게나 읽어치우는 것이 싫기 때문이다.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자니 벌써부터 슬픔이 밀려온다. 내 친구는 이미 6년 전에 내가 준 양을 데리고 떠나버렸다. 다시 여기에 그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은 영원히 그를 잊지 않기 위한 나의 노력이다.
친구를 잊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슬픈 일이니까. 모두가 다 진정한 친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중에 나 또한 숫자만을 중요시하는 어른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 상자의 그림 물감과 연필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살 때 처음으로 속이 들여다보이는 보아구렁이와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구렁이를 그렸던 사실을 제외하면 그림에서는 아예 손을 떼고 살았던 내가 지금에 이르러 다시 그림을 시작한다는 것은 꽤나 힘든 일이다. 물론 될 수 있는 한 가장 유사한 초상화를 그려볼 생각이다. 그러나 단번에 성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그림은 괜찮은데 다른 그림은 전혀 닮지가 않았다. 키도 약간씩 틀린다. 한 군데서는 어린 왕자의 키가 너무 큰가 하면 또 다른 데서는 너무 작다. 또 그의 옷 색깔에 관해서도 망설여진다. 그래서 대강 이럭저럭 더듬어서 그려본 것이다. 결정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틀리게 표현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나를 탓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 내 친구는 결코 설명해주는 일이 없었다. 추측컨대 나도 자기와 같은 줄로 생각한 모양이다. 애석하게도 나는 상자 속에 들어있는 양을 꿰뚫어 볼 줄 모른다. 나도 아마 어른들과 비슷하게 되어버린 모양이다. 나도 많이 늙었다는 것이리라. 5장. 나는 날이 갈수록 그의 별과 여행에 대하여 조금씩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은 느리게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러던 중 3일째 되던 날, 나는 바오밥 나무에 대한 내력을 알게 된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양의 그림 덕분이었다. 어린 왕자는 벼란간 무슨 심각한 의문이나 생긴 듯이 나에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그래, 정말이야. 아, 그럼 됐어. 양이 작은 나무를 먹는다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나는 알 수가 없었다. 어린 왕자가 계속해서 물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겠구나? 나는 그에게 바오밥 나무는 조그마한 나무가 아니라 교회만큼이나 크다는 것과 만약 한 무리의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그 코끼리 한떼가 바오밥 나무 한 그루를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세심하게 깨우쳐 주었다. 한때의 코끼리라는 말을 들은 어린 왕자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코끼리들을 포기해놔야겠다. 그리고 총명하게도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다. 바오밥 나무도 역시 성장하기 전에는 작았겠지. 물론이야. 그런데 왜 양이 작은 바오밥 나무만 먹기를 원하는 거니? 아, 참. 그는 질문의 가치도 없는 것을 묻는다는 듯이 대답하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는 혼자서 그 의문을 해결하느라고 여간 애를 먹은 것이 아니었다. 사실 어린 왕자의 별에도 역시 다른 별과 마찬가지로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살고 있었다. 당연히 씨에는 좋은 풀에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나쁜 씨가 있었다. 그러나 씨앗을 볼 수는 없다. 씨앗들은 땅속 깊이 숨어 잠자다가 어느 날 벼란간 깨어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곧장 기지개를 켜고 태양을 향해 아무 해가 없는 조그만 싹을 조심스럽게 내미는 것이다. 그것이 만약 무나 장미의 싹이라면 최대한 자라게 그대로 두어도 좋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쁜 씨의 싹이라면 발견하자마자 곧 뽑아 없애버려야 한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다. 거기에는 바오밥 나무 씨가 무수히 많았다. 그런데 바오밥 나무는 조금만 늦게 손을 쓰면 영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나무가 별 전체를 휩싸버린 다음 뿌리로 구멍을 뚫고 만다. 너무 작은 별에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마침내는 터져버리고 만다. 얼마가 지나자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건 규율 문제야. 아침 몸단장을 마치면 정성 들여 별도 단장시켜야 되는 거야.
장미와 분별이 가능하게 되면 곧 바오밥 나무를 제거하는 규칙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야. 처음에는 장미와 바오밥 나무가 너무 유사하니까 말이야. 그건 몹시 귀찮은 일이지만 무척 쉬운 일이기도 해. 어느 날 그는 우리 땅에 사는 어린이들의 뇌리에 이러한 사실을 확실하게 새겨줄 수 있는 예쁜 그림을 정성 들여 그리라고 충고했다. 언젠가 꼬마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큰 도움이 될 거야. 가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에는 큰 재난을 당하고 말아. 나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게으름뱅이는 작은 나무를 셋이나 허술하게 내버려 두었다가 그만. 나는 어린 왕자가 얘기한 대로 그 별을 그렸다. 나는 성인 군자의 냄새를 풍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 만약 어떤 소혹성에 발을 잘못 들여놓는 사람이 있다면 그 위험은 주체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충고를 하는 바이다. 어린이들이여, 바오밥 나무를 조심하라고. 내가 그림을 이렇듯 신중하게 그린 이유는 나와 마찬가지로 오래전부터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스치고 지나간 위험들을 나의 친구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에서다. 내 충고는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아마 왜 이 책에는 바오밥 나무와 같은 굉장한 다른 그림이 없는 것일까 하고 의혹을 품을지도 모른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하다. 안간힘을 써보았지만 실패했다는 것이다.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 아마도 나는 다급한 감정에 사로잡혀 흥분하고 있었던 듯하다. 6장. 오 어린 왕자여, 나는 이렇게 해서 너의 쓸쓸하고 소박한 생활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너는 석양 무렵의 고요함을 감상하는 것 외에는 오랫동안 오락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었지. 나는 그 새로운 사실을 나흘째 되던 날 아침에야 그것도 네가 한 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다. 나는 석양 무렵의 풍경을 참 좋아해. 같이 해지는 걸 보러 가. 그렇지만 기다려야지. 뭘?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넌 처음 몹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잠시 후엔 다시 살며시 웃으면서 나에게 말했지. 난 여전히 우리 별에 있는 줄 알았어. 바로 그렇다. 누구나 알고 있듯 미국이 정오일 때 프랑스에서는 해가 넘어간다. 해가 넘어가는 것을 보자면 1분 동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여기에서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너의 그 조그마한 별에서는 의자를 조금만 움직여 놓아도 가능하지. 그래서 너는 석양을 보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어느 날 나는 해지는 것을 44번이나 볼 수 있었어.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너는 다시 말을 이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는 해지는 걸 보고 싶어. 그럼 44번이나 해지는 것을 보던 날 넌 몹시 외로웠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7장. 닷새째 되던 날, 언제나처럼 양의 그림 덕분으로 어린 왕자의 또 다른 삶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조용히 생각하던 어떤 문제를 되짚어보듯 밑도 끝도 없이 별안간 내게 물었다. 양이 작은 나무를 먹으니까 꽃도 먹겠구나. 양은 닥치는 대로 먹는단다. 그럼 가시 돋친 꽃도? 물론 가시 돋친 꽃도 먹지.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 당시 나는 엔진에 꼭 끼어 움직이지 않는 볼트를 빼내기 위해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엔진의 고장이 꽤나 심각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고 마실 물까지 거의 다 떨어져 가서 최악의 경우를 근심하던 차였다. 가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볼트 때문에 몹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던 나는 생각나는 대로 무성의하게 대답했다. 가시는 아무 필요도 없어. 단지 꽃의 심술일 뿐이야. 그래? 잠시 후 그는 불만족한 어투로 내뱉듯이 나에게 말했다.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꽃들은 약하고 순진무구하단 말이야. 다만 온갖 힘을 다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가시를 가지고 겁을 주려는 것일 뿐. 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만약 이 볼트가 영영 말을 듣지 않으면 망치로 두들겨서 깨버려야지. 또다시 어린 왕자는 내 머리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면 아저씨는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대답했을 따름이야. 지금 난 몹시 중대한 일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는 어리둥절해져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중대한 일이라고? 그는 기름에 까맣게 적신 손에 망치를 들고 그에게는 추하게 보이는 이상스런 물체에 몸을 기울이고 있는 나를 바라보았다.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아저씨는. 그 말은 나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들게 했다. 그러나 그는 사정없이 하던 말을 계속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해.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든단 말이야.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다. 그의 금빛 머리카락이 보기 좋게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나는 빨간 얼굴을 가진 신사가 사는 별을 알고 있어. 그는 결코 꽃향기를 맡아본 적도 별을 바라본 적도 없어. 더구나 어느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지. 그가 하는 일이란 덧셈만이 전부였어. 그러면서도 온종일 나는 성실하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다 하고 아저씨처럼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는 심한 자만에 빠져 있지.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그건 버섯이야. 뭐? 버섯이란 말이야. 더욱 화가 난 어린 왕자는 이제 얼굴이 아주 창백해져 버렸다. 꽃들은 수백만 년 전부터 가시를 키워왔어. 또한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 전부터야. 그렇다면 왜 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가시를 그토록 애써가면서 만드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뭐야? 새빨간 얼굴을 하고 덧셈만 하는 그런 것보다 이게 더 중대한 일이 아니야? 그리고 내 별을 제외한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세상에서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꽃이 여기 있다고 해봐. 그런데 자기가 무얼 하는지도 모르는 어린 양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먹어치워버릴지도 모르는데 그게 중대한 일이 아니란 말이야? 얼굴을 붉혀가며 그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 누군가가 수백, 수천만 개의 별 중에서 오로지 하나뿐인 꽃을 사랑한다면 그는 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거야. 저기 어딘가에 내 꽃은 있을 거야 하고 생각하며 말이야. 그런데 만일 그 꽃을 아무것도 모르는 양이 먹어버린다면 그로서는 당장 모든 별들이 빛을 잃게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게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저물었다. 나는 갖고 있던 연장들을 모두 팽개쳤다. 망치니 볼트니 갈증이니 죽음 따위가 전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다.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아니 나의 별인 이 지구에 있는 어린 왕자를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꼭 껴안은 채로 부드럽게 위로했다. 사랑하는 너의 그 꽃은 위험하지 않아. 네 양을 씌울 수 있는 굴레를 그려주마. 꽃을 위해서는 갑옷을 그려주고. 또 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나의 무능함이 절실해졌다. 그의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했고 어디를 가야 그 상처난 마음이 아물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렇듯 신비한 것이다.